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해인 국회의원 모시고서 저희 기본소득과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을 꽉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 멈출 바를 모르겠네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날도 너무 춥고 저 같아도 오늘 이런 날씨에 밖에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이 일요일 저녁 시간에 또 월요일 출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소극장을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큰 환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그때 보니까 저랑 같이 전주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의정부고회를 마치고 이곳 남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조금 빠듯한 일정이긴 했지만 이곳을 오늘 가득 채워주신 분들을 보니까 일정을 조정해서 남원에 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기도 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저와 기본소득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전라도 지역의 일대를 다니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십수년 만에 마을이 그냥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굉장히 좀 생생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소멸, 인구위기라는 것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정말 10년, 20년 뒤면 마을 하나가 그대로 사라진다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남원에 오는 자리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서 2022년 남원시 출생자 숫자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2년에 남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지역소멸을 주제로 다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혹시 여러분 대충 몇 명 정도인지 아시는 분? 예측? 네? 47명 정도 되는 거예요. 47명. 다행히 그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200명이요? 네, 비슷합니다. 네. 2022년 1년 다 통틀어서 남원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5명이었습니다. 이제 돌이 막 지난 애기들이 아들이 127명, 그리고 딸내미가 148명이더라고요.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죠. 저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1990년에 태어났고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한 반에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2022년생 남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남원시 전체를 통틀어서 한 8개 반 정도가 나오는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시 면적이 대충 한 752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이 중에서 임야 483제곱킬로미터를 빼면 한 268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22년에 태어난 아기 한 명당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에 아이가 한 명씩 있는 셈입니다. 1제곱킬로미터가 대략 한 3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남원의 임야 빼고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곳만 하더라도 대략 30만 평당 한 명씩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읍명동의 크기와 인구수가 다 다르겠지만 남원이 찾아보니까 23개의 읍명동이던데 읍명동 하나하나마다 한 10명 정도의 아기밖에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나마 동해는 좀 아기가 있을 것이고 작은 면에는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래서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수도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후에 계속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소멸, 인구소멸 이런 말들을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실에서의 문제인지를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졌던 것 같다라는 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통계를 살펴보고 하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지역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그리고 저출생을 넘어서 무출생, 공동화를 넘어서 소멸화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무겁게 마주해야 하고요.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농어촌과 지방을 수탈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만을 성장시켜왔던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과 수도권 간의 차별과 차이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모두가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채로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골마오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2023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24%가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면서 또 수도권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기괴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G7을 바라보는 국가가 되었다고들 하는데 이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성장을 이뤄냈던 노년 세대들의 헌신과 또 저고가 정책으로 힘겹게 버텨왔던 농민들의 노력에 지금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크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빚지고 있는 농어촌과 또 노년 세대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 세대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그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가 차원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인데요. 저는 물론 기본소득만 도입되면 지역소멸, 인구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소멸 문제, 인구위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없이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 자체는 전국적인 도입 자체는 일자리 부족 그리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들에 집중되는 현상, 정확히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단비 같은 해답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요. 일자리가 없고 농업의 소득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살고자 이주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농촌 지역에서 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려나갈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문화적 인프라, 그리고 의료 인프라,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 교육 인프라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정착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소멸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해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요. 또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에 농촌에서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또 돕는 역할을 할 것이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들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부족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소득 제도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역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이 먼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소멸의 해법으로서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접해보셨을까요? 이제는 현금 시작할 때요.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그렇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죠. 그게 대략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0년 2016년 맞습니다. 2016년부터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7년 동안 기본소득 의제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7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크게 지난 7년의 시간을 4가지 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보기 적절하지 않은 얼굴도 있긴 한데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이제 다들 익숙하시죠? 네, 인공지능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혁명,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2016년에 1월에 스위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보스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일자리가 7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일자리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산업 구조가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700만 개가 사라졌냐 이 부분은 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인공지능과 기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사람이 아닌 기계와 인공지능이 채우게 될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마트나 아니면 카페, 요즘에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다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다 사람의 일자리였는데 이런 변화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요.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뉴스로 전파가 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남자 누굴까요? 이세돌 씨, 그죠? 이세돌 씨가 2016년에 세기의 대국을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구랑 했죠? 알파고랑 했죠. 바둑 둘 줄 아시는 분? 오, 네, 계시네요. 정교수 교수님 바둑을 둘 줄 아시는군요. 저는 사실 바둑 둘 줄 몰라요. 알까기 그리고 오목 이 정도 할 줄 아는데 바둑을 모르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은 용산역 앞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먹으면서 이 대국을 봤었는데 전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남자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체스나 장기는 바둑에 비해서 조금 룰이 단순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장기 둘 줄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체스가 인공지능이 체스에서 인간을 이겼을 때 인간에겐 아직 바둑이 있어.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남자 이세돌 씨가 패배를 하고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준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기본소득이 막 올라와요. 이제 정말 우리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어에 기본소득을 검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전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이 일자리의 소멸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등장하고 있고요. 올해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6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2,600만 개면 대략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규모죠. 그리고 이미 여러 기업의 CEO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에서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있고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체를 사용하는 일자리보다는 좀 더 사무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노동의 영역에서 일자리가 대체될 경향이 크다라는
예측들, 그리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보좌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정치인들의 보좌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도 기사들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스코어 넣는 스포츠 경기를 다루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날씨 이런 기사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작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6년 상반기에 마치 기본소득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대문짝만하게 기본소득형 사회정책을 실현했던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계기였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단식할 때 이재명 현 대표가 단식하실 때 사진인데 이번에 단식하신 사진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청년배당 정책 못하게 하니까 광화문에서 그거와 싸우면서 단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단식하실 때 저 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박근혜 정부와 맞서서 단식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또다시 단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청년배당 정책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2016년부터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청년배당은 기존의 복지체계 안에서 사회수당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청년배당의 도입의 취지와 앞으로의 확대 방향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분명하게 천명을 합니다. 그 점이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소득의 첫 번째 실현 사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기본소득 도입 이후에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기다가 왜 과일 사진을 갖다 넣었냐면요. 한 청년이 잘 안 보이시죠? 네. 한 청년이 그때 인터뷰에서 청년기본소득 받고 3년 만에 과일 사 먹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먹고 굶어 죽진 않겠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기 참 어려운 금액인 거죠. 청년들한테. 사치품처럼 여겨진. 사실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과일이 어떤 사치품처럼 여겨지고 과일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이었다. 근데 한 월 10만 원 정도 되는 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그 과일을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줬다는 게 국가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얼마나 무참히 대해왔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만 했던 기본소득이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촌에서의 기본소득 실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했던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알아서 세금 걷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지자체가 기존의 예산만 잘 조정하면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모델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성남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관련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지키고 싶어서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도 경기도의 청년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 청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김동연 도지사에게 요청을 좀 국정감사 자리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러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본소득의 확산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퇴행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뭐 아까 말씀해주신 신안이라거나 무안이라거나 강원도 정선, 진도 이런 곳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순간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득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던 순간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가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저는 사실 제가 못 받았어요. 저희 집 세대주가 남편이어가지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좀 지급이 됐고 또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걸 이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반대와는 상관없이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근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해보니까 이게 되네. 그리고 해보니까 도움이 되네. 괜찮네. 이런 경험을 전 국민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이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막 9시 이후에 못 모이고 4명 이상 못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 골목상권이 무너집니다. 실물경제에서부터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방역조치를 완화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면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딜레마 속에서 해법을 찾고자 했던 결과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잠시 좀 경제활동을 멈춰도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던 순간이기도 했죠. 코로나가 한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던 게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기본소득당 만든 창당대회가 1월 19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확진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본소득당이 우리 전 국민이 딱 열흘만 쉬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딱 열흘만 쉬자. 왜냐면 만나면 걸리니까. 만나지 말고 열흘만 쉬자. 열흘을 쉬면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월급이.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기본소득당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 정의당에서조차도 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했죠. 내가 평생을 나라에 세금 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조차 선별당하고 처벌받아야 되냐라는 분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앞에 제가 이야기한 3가지 순간이 사회적인 순간이었다면 정치적인 순간입니다. 사실은 원래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만하게 띄어놨다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셔가지고 사진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본소득이 쭉 마치 이제 곧 실현될 것처럼 올라왔던 그것이 일단은 낙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예상하지 못했던 퇴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 끝나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기본소득 끝난 거 아니냐. 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써버릴 거니까. 그리고 기본소득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당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내렸던 그 대선 이후에 저도 한 2-3달 정도 충격에서 헤어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달력 문거다. 일단 한 번에 부침을 겪긴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게 한 13년 전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본소득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야, 그거 좋은데 그게 되겠어? 그리고 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리고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다뤄질 만큼의 의제가 된 거죠.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전략을 잘 다듬어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31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애기 잔다고 좀 저희 31개월 된 애기 지금 저희 친정집에서 친정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을 텐데 그 애기가 사회에 나갈 그때쯤에는 어떤 방식이든 얼마든 간에 기본소득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에게 너무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하면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뛰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정동을 줬던 정치적 순간이었고요. 결과가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 중요한 아젠다로서 자리 잡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치렀는데 앞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건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전략, 하나는 국회와 중앙정치에서의 위로부터의 국가 전략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전략인데요. 전 국민 기본소득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인 거부권을 마구 남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수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거부권을 써버리면 그만인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이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본소득에 대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붙이기 전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남시와 경기도 이외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실현하고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안군 사례.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햇빛연금, 바람연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1인당 50만 원까지도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어르신들한테 현금으로 그냥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 좋죠. 저축 좋은 일이죠.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다 보낼까봐. 이게 지역사회에서 돌고 돌아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자식 사랑, 손주 사랑도 지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역에서 이제 배당한 거를 다 손주들 주머니, 그 자식들 주머니에 가게 될까봐 합리적인 걱정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배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고, 물론 이제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유행했던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대통령은 알고 국민들은 다 알았던 단어. 윤석열 후보만 몰랐던 바로 그 단어. 아리백입니다.
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수출이 40%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연간 234조 원의 국민소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이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그냥 집집마다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그 집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자체가 등장하게 되면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어떤 경쟁력 있는 지자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저 사진이 강원랜드 사진인데요. 나 강원랜드 가봤다. 네. 여러분 안 계시네요? 몰아서 그런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러신가요? 안 갔어. 불법이 아니라 저도 가봤어요, 강원랜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바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근데 왜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었을까? 저기 강원도 정선이랑 태백 지역이 원래 이제 탄광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석탄 잘 안 떼잖아요. 그 연탄도 잘 안 떼고. 그러니까 이 탄광 산업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지역 주민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랑 지자체랑 국회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관광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를 강원도 정선에 놓게 된 거죠. 저희 외갓집이 강원도 정선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외갓집 갔을 때 저희 엄마 모시고 한번 가봤었는데 혹시 아까 가보셨던 분 좀 따셨어요? 저도 10,000원 가지고 가서 10,000원 다 쓰고 왔습니다. 아무튼 도박에 중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카지노를 유치할 때 강원도 정선군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와 하이원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선군이 매년 배당을 받아요. 투자를 했으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연간? 1년에?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못해도 주민들에게 10만 원씩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200억 가까이도 갔었대요. 그러니까 이 투자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신념을 정선 군수가 가지고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안군 지역소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마을 공동체를 굉장히 마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이제 신안군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신안군 자라도에 있는 자라분교가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시행하고 나서 신입생이 15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폐교 결정이 연기되었대요. 그리고 자라도 안자면의 인구가 65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의 햇빛연금 같은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이 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자체가 우리도 신안처럼, 우리도 정선처럼, 그리고 경기도처럼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국가 전략입니다. 네, 국가 전략은 세금 걷어서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거냐 이걸 좀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하고 경제성장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글로벌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술 혁신을 누가 선도해내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 기술 혁신에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만 R&D에서 삭감, 끝, 몰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이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의 주체가 되어서
이런 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다시 배당하는 국민 배당,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국가가 그런 투자를 주도적으로 해서 혁신의 성과를 낸다. 다만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그러면 그 혁신의 성과, 경제성장의 결실을 재벌과 대기업들만 가져가게 둘 거냐, 아니면 국가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국민 배당을 할 거냐. 이게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이 기술 혁신의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유지하고 탄소 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미래투자국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세력들이 이런 각자의 국가 전략들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래투자국가라는 국가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져버린 국가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퇴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지적할 때 이 퇴행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정치 세력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열망했던 개혁, 그 개혁의 과제들이 촛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속도와 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 보수 세력이 불과 탄핵당한 지 5년 만에 정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멈추고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들어갈 정권 교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전략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경쟁하는 그런 좋은 연대와 연합의 정치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